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야말로 오늘 보니까 정말 외교 슈퍼위크라는 게 이제 실감이 되던데, 일단 이런저런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나눌 텐데, 먼저 경제 이펙에서 미중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한국 방문합니다. 자, 서울 아닌 다른 지역에 국빈 자격 방문한 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 보신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전이랄까요?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신지 먼저 홍익표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글쎄 이게 이제 그 국빈 자격이지만 네. 양자 회담이 아니라 다자 회담이지 않습니까? 네네. 에이펙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양자 회담이라고 했을 경우는 훨씬 더 좀 더 성대하게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예. 다자 회담이니까 이제 그 국빈 자격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간소화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다만 최대한 예우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주미 대사가 그 직접 그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요. 예. 그 다자회담 속에서 국빈 대우에 걸맞는 우리로선 최고의 예우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사람 분들께서 국빈 방문인데 좀 그 약간 좀 초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자회담이 아닌 다자회담 속의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한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을 그러면 하니까. 다른 정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 의전이 분산된 거죠. 예. 자, 그런 의전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고, 조희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뭐 워낙 VIP들이 초 네. VIP들이 많이 오고 우리 인력은 한정돼 있고 하니까 한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에게 그걸 다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실무적인 문제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의전이라는 거는 어떤 그 소품 장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수도가 가진 소품 장치하고 또 수도 자체가 예. 장치죠. 소품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경주라는 이제 지역에서 도시가 가진 그 한계 같은 것. 하여튼 그 범위 안에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네. 국빈 방문도 제가 그동안 쭉 지켜본 바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실무 방문으로 그냥 당일치기 비슷하게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국빈 방문 형식으로 격상시켜가지고 1박 2일로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뭐 우리 다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뭐 의전 좋아하고 뭐 또 그 기분 파고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네. 예. 당초 말씀하신 대로 홍익표 의원님. 그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꽤 늦게 결정됐어요. 네. 먼저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국빈 방문을 양국이 확인해 줬는데 직전까지도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예. 마지막에 발표됐다 이렇게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던 것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기분파라는 말씀하셨는데 역시 의전에서 조금 이제 좁혀보면 예우랄까 뭐 상훈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자, 선물로 특별 제작한 금관, 왕관입니다. 뭐 신라 금관 형태로 해가지고 특별 제작을 했고, 자, 그리고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트럼프에게 무궁화 대훈장, 우리나라 최고 훈장입니다. 뭐 대통령이나 수여받을 수 있는 그런 훈장인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줬고, 만찬 행사에 쓸 와인이 차남 에릭 트럼프 소유 와이너리 제품이 나온다고 해요. 트럼프가 보면 그 이방카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렇고 이해 충돌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해 충돌이라는 특성을 좀 약간 노린 것 같기도 하고, 그 에릭 소유 와이너리 제품이 나온다. 자, 이런 훈장, 선물, 호의, 예우, 조희진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지난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도 어쨌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심한 이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네. 결국은 뭐 우리 현안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좀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포인트를 정확하게 저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뭐 미국은 왜는 왕이 없다 하고 반 트럼프 시위를 하면서 네.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나 왕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도 자기 그 AI로 만든 거 거기 자기 얼굴에 왕관을 씌워가지고 내보낸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를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왕실 의전을 트럼프가 굉장히 동경하고 선망한다는 영국 거. 의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근간이 바로 그 예술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왕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 그 훈장. 무궁화 대훈장 같은 예, 거 예. 트럼프 상 받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 예. 뭐 제일 큰 상이 이제 그 노벨 평화상이지만 이전 상 받는 거 좋아하는 거 사전상인가 그거 정확하게 봐요. 저격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돈 버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들 와이너리 제품.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 에릭 트럼프 와이너리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해 주니까 좋죠. 이게 예. 또 고지식한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있었으면 이거는 맞지 않는다 했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런 예우는 홍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번에 이제 두 가지죠. 그 왕관하고 금관 왕관하고 그다음에 무궁화 대훈장인데요. 무궁화 대훈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데 네네. 외국인한테 한 90여 명 정도 갔답니다. 그 최초로 받은 분이 64년에 서독 총리 하이니 리비케라고 이분이 받았고요. 그동안 받았던 유명한 사람들 보면 뭐 80년대 엘리자베스 여왕도 예. 받으셨고 그다음에 그 바이츠체커 독일 그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아마 12년쯤에 가장 최근 아니고 주요 인물 중엔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제작하는데 한 2억 원 정도 가까이 들었다 그래요. 그 실제 금두더라고 해가지고. 야, 그래요? 그다음에 장인의 세공 그 아주 구체적인 지금 훈장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무궁화 대훈장이요. 예. 무궁화 대훈장만 그렇고 금관 가격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트럼프 하우스 같은 거 되게 금빛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금이 많이 들어간 훈장이나 또 뭐 이게 금관이 가서 했는데 뭐 기분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우리나라 금관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가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좀 흐뭇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협상이라는 게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안 될 협상이 되고 뭐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트럼프 기분에 많이 좌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저격한 측면도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발언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관심을 모은 발언은 확대 오찬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핵 추진 잠수함 관련 언급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의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예. 디젤 잠수함 성능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핵연료를 넣어야지 이게 더 잘 막 누비고 다닐 수 있나 봐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결단을 해주면 우리의 이제 그 건조 능력으로 충분히 네. 그 재래식 무기를 실은 그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더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우리가 해역에서 방어도 잘할 수 있을 뿐더러 미국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핵 연료로 하게 되면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물속에서 작전을 할 수가 있고 네네. 물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잠수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잠수 작전 그 잠수함 작전의 그건데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 대통령 표현처럼 이제
재래식 연료를 쓰게 되면은 그게 한계가 있고 중국하고 우리가 잠수함 작전에 그 현격한 이제 그 열세가 오게 되고 예. 북한도 요 근래 러시아로부터 이제 비싼 그 기술을 이전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북한한테도 우리가 밀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 미국한테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 구조가 문제이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이 구조 자체를 좀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 부분에서 미국으로부터 양보 또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빨리 하고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언급처럼 그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그 사용 후 그 해결료 재처리 문제 이거는 거의 뭐 합의가 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점점 이제 우리가 핵 자주권을 갖는 방향으로 뭐 핵 무기 자주권까지는 아니더라도 핵 연료에 있어서만 경제적 그 핵 개발에 있어서라도 자주권을 빨리 확보하고 하는 것이 또 이 대통령이 말한 자주국방에 맞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보통 이런 거는 그 사전에 실무 협의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정상끼리라도 비공개 그 회의 때 이야기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미 이루어진 건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 아니면은 앞부분 그 재처리 문제라든지 농축 문제는 이미 됐기 때문에 요까지도 이제 더 좀 그 확보하려고 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던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의견 접근 실무선 의견 접근을 조희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홍익표 의원님 제 생각에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실무선에서는 거의 됐다 할 정도로 이제 접근이 된 상태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한번 다시 보여준 게 아니냐 싶은데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핵추진 잠수함도 그렇지만 원자력 협정 개정 있잖아요. 이 부분도 최근에 보도가 일본 수준으로 지금 개정될 거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이런 걸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상당히 의견 접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제가 그 과거 역사적 경험을 보면 쉽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 지금 앞서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자막 능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는 반면에 그 디젤 잠수함은 산소하고 그 산소 부족과 가스 발생 때문에 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대마다 올라와야 되거든요, 위로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디젤은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옛날에 소나라고 들으셨죠, 구축함이. 가지고 있는 소나 장치에서 추적이 훨씬 용이해요. 그 핵잠수함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은밀하게 오랜 기간 가려면 이제 핵추진 연료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우리가 하려고 그랬어요. 94년도에 미국이 반대하니까 그때 당시에 러시아하고 비밀리에 이걸 하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도 노무현 정부 때도 이걸 또 한번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하다가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한테 또 해서 또 좌절했던 지금 말씀은 있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내줄 그 사안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핵추진 연료 잠수함이 있으면 중국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핵추진 연료 잠수함의 핵심은 그 원양 작전입니다. 먼 거리의 작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먼 거리의 작전은 우리 오키나와에도 미군이 있고 그 괌에도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평양 전력이 있을 때 그건 우리가 할 거고 한국은 여기 그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정도에서 막을 테니까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이 왜 필요하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지만 사실상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약간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같은 논리로 핵 재처리 농축조차도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말씀에 보면은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르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요 또 뭐라냐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지시해 주시면 협의가 빠른 속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약간 워싱턴에서는 이단화 같은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워싱턴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돈만 우리가 뭐 많이 하고 거래만 할 이건 다 거래할 수 있는 거야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워싱턴의 싱크탱크와 워싱턴의 관료들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예. 이런 것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동맹 관계가 일본 수준으로 격상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일본도 미묘하게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그 복잡한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이게 뭐 재처리 농축 문제도 뭐 그 지금 이명박 정부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YS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또 심지어 윤석열 정부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네. 좌절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그 제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진 않는다 상황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주 비관적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테이블에 올라왔다. 그러나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다. 서로 먹을 수 있는 나눠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은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볼 때 미국이 이거를 호락호락 내줄 사안이 아니고 사실 미국이 일본 눈치도 봐야 되는 사안이고 참 민감한 주제다. 뭐 갑자기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원자력 협정 개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많이 실무선에서 협상을 했는데 최종 타결까지 못 가니까 대통령이 한번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공표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또 반면에 뭐 이게 제 상상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해주고 막 그 뭐 현금으로 얼마를 주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이거 한번 오랜 수건을 얻어보자 이런 게 좀 긴밀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치켜 세우는데도 힘을 오늘도 쏟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세계 분쟁 지역에 평화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요번에는 좀 불발되긴 했지만 김 위원장과 회담 요청한 거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를 거듭했거든요. 요런 그 제안이랄까 요런 요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혜진 의원님? 그거는 이제 그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했던 것처럼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맞는 일이고 그걸 우리가 뒷받침해주는 일이고 네. 거기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이전 윤석열 정부 때 좀 경색된 걸 풀어갈 좀 녹여내겠다, 네네. 활로를 열겠다 하는 걸 갖다 그 확실한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거나 예. 또는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우리 관계가 이런 관계다 이렇게 긴장 없는 좀 그 따뜻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표명을 해주는 것이 대통령 표현처럼 네. 남북 관계의 경색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기대를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 북미 정상회담이 만나든지 네. 아니면 돈독한 관계를 계속 이제 과시하는 것이 대통령의 이제 대북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END가 말은 던져놨는데 실제 이게 실행력이 있을까?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거를 진척을 시킬 수 있을까? 다 의문들이 많은데 북미 관계 개선이 또 북미 정상의 만남이 거기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 하에서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본인의 이제 어떤 많은 지역의 평화를 만들려는 욕심도 있고 상욕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극해 가지고 어쨌든 한반도에서도 계기를 만들어 달라 이런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십니까, 홍 의원님? 그 여러 가지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얘기 좀 더 제가 좀 이어가고 싶은 게 예,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이 우리의 평화적 핵이용과 관련돼서는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뭔가 결론을 내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예, 나머지 대통령 때는 워싱턴의 관료들의 입김이 훨씬 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뭔가 결론을 낼 만한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네. 제 판단에는. 그다음에 아쉬운 거는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있었으면 훨씬 더
그 한일 관계가 좋은 속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새로운 일본 총리가 바뀌면서 그것도 네. 약간 우리한테는 좀 부정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왔고 세계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고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매우 흐뭇해하는 게 있어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사실상 불발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불발된 것 같고 다만 여전히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어렵겠지만 다음에 또 보고 싶다라는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네. 이러기 위해서는 저는 미중 관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불편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중국과 러시아하고 미국이 그 사실상의 뭐 신냉전 구도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이 대립각을 세운 상태에서는 북한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을 좀 더 북한이 그 외교적으로 힘든 상황을 만들고 이런 협상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북한이 불편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중국과 러시아하고 미국이 네. 뭔가 저 우크라이나 문제도 해결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해소되고 네. 중미 간에도 좀 더 그 외교적 문제가 해소되면 당연히 북한으로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해소해야 될 그 문제가 저 현실적 이유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반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의 성공 여부는 네. 미중 관계 1차적으로 그다음에 미러 관계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보입니다. 한반도 문제 성공 여부는 러시아, 중국 이쪽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쪽에서 좀 이제 북한을 푸시하는 것도 있지만 북한이 좀 불편해지는 이래야지 더 테이블로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 질문은 홍익표 의원님한테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관세 협상 그다음에 대미 투자 협상 여기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아직 뭐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좀 더 장기전으로 가는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APEC은 무조건 넘어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안 그랬으면 그게 있었으면 그 얘기부터 했겠죠. 모두 발언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야 예, 되고 예. 핵 관련 문제, 핵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비공개 발언으로 가는 게 더 정상적이었죠. 네, 네. 그러나 그 관세 문제라든지 통상 관련 문제가 어떤 서로 간에 그 모두 발언에서 합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모두 발언에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도리어 비공개 회의에서 통상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결단 이런 거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대통령 역으로 우리 정부를 더 압박하는 그런 것들이 비공개 과정에서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상 문제에서 상당한 양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네. 평화적 우리 한국의 핵에 대한 평화적 자주권이라도 인정해 달라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 밑자락을 깔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 이제 다면적인 포석이 있는 거예요. 뭐 예. 가장 중심은 관세 협상이고 대미 투자 협상이지만 뭐 원자력 협정 개정도 나오고 뭐 우라늄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핵 추진 잠수함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우리도 아주 다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카드를 깔아놓고 논의를 하는 건데 워낙 미국이 막 많은 거를 요구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미국에 호락호락 내주지 않는다 이거는 뭐 좋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또 마냥 장기화되는 것도 되게 부담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혜진 의원님? 그렇죠. 뭐 정부 일각에서는 뭐 정 안 되면 네. 계속 이제 관세 물고 있잖아요. 예. 자동차를 비롯해서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 뺏기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는지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이렇게 만약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현대자동차 문 닫는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 쪽에서 뭐 정 안 되면 네. 그 관세를 갖다가 그냥 보조금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정부 보조금 줘가지고 관세만큼 그냥 그걸 상쇄시켜 주더라도 미국 측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거는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 구조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하라면 차라리 그냥 그 관세 몰고 그 관세만큼 보조금 주는 게 이제 재정으로 네. 보조금 주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부는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친 거죠. 네. 뭐 배수진을 치려고 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받아들였을 때 그 뒤에 후과를 할 자신이 사실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긴 한데 근데 그것도
보조금 주는 것이 지금 국제통상 그 규정상에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언제까지 그럼 정부 보조금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인가도 의문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마냥 시간이 우리 시간은 어쨌든 지금 미국 편이죠. 관세는 계속 우리가 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일정 시기까지는 호락호락 양보하지 않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노선을 노선을 치고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게 이제 데미지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 가서는 차악이냐 최악이냐 중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때까지 그걸 피하기 위한 노력은 최대한 모든 카드를 다 던져서 해보고 그 사이에 국민적 그 공론을 좀 모아가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그게 국민적 여론의 그 바탕 위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 미리 지금부터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짧게 여쭤볼게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뭐 핵추진 잠수함이나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자체적인 국방 능력 강화하겠다. 지금 현재로도 세계 5위고 북한 전체 GDP에 우리가 1.4배나 되는 그 엄청난 규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그걸 늘리겠다. 그러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반드시 이 얘기가 이제 따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트럼프 구미에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이내 그 5년 이내에 전작권이 회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게 더 장기 과제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내비친 걸로 보세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대폭 인상, 그 가능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그 미국의 무기 구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위력을 증강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미국 무기 사겠다? 무기를 증강하는 것이 사실상 그 내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겠다라는 그것이 내포돼 있고 그게 미국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국의 일자리 방위 산업에 따른 일자리나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방위력을 증강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그러니까 1+1이죠. 방위비 분담 증액 그다음에 미국의 무기 구매 이 두 가지를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미 이건 제한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금액도 상당할 거로 보인다. 같이 보고 계십니까, 조혜진 의원님도? 예, 결국 이제 그 트럼프가 우리한테 국방 예산 늘리라고 한 거는 주둔 부담을 우리가 더 가지라는 거 하고 더 떠안라는 거 하고 미군 주둔 그 부담을. 그다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무기 더 구입해 달라는 건데 이제 지금 뭐 제가 그 군수 쪽에 제가 그렇게 뭐 잘은 알지 못하지만은 뭐 그런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 대통령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주 국방 그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체제 이야기하는데 혹시라도 결국 그 우리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미국 무기는 많이 사줬는데 구조적으로 자주 국방을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없을까? 그에 대해서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늘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6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과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안산에서 안산 분기점과 군포에서 부곡 사이로 주춤하고요. 새마을 부근 2, 3차로에서는 차단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덕평에서 용인까지 가는데 15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동수원에서 반월 터널까지는 12km 정체, 군자 분기점에서 영동서 시점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당진대전 고속도로 대전 쪽은 차동 터널 부근 1차로에서 터널 등 교체 작업으로 신양 나들목 일대에 작업 여파로 3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진천에서 진천터널까지도 9km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얘기 쭉 해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초점은 내일 중국과의 회담이다. 내일 또 역사적인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세계 양강 정상의 만남입니다. 그것도 사실상 무역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만나는 만남이라 정말 그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인데, 홍익표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게 그 테이블의 의제로 올라가고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세요? 결국은 이걸 좀 모양 좋게 수습하는 모양이 될 그게 그 주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면이 안 쓰는 거잖아요. 계속 중국한테 으름장은 났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반격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도 꼬리를 내렸거든요. 예, 예. 이번에도 관세 100%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히토리 뭐 수입 통제 수출 통제할게 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린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얼마큼 모양 좋게 봉합하느냐,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과제고요. 도리어 최근에 일련의 흐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선되고 작년 11월부터 해서 한 3월까지만 해도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공세적인 미중 관계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5월을 기점으로 해서는 반대로 훨씬 중국이 여유 있게 네. 대응도 하고 판을 흔드는 게 도리어 중국 쪽 아니냐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훨씬 여유를 갖고 지금 대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거꾸로 모양을 좀 자기의 체면을 구기지 않아야 되는 입장은 미국이고, 네. 적당히 미국의 체면을 살리면서 실속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마 서로 무리한 관세를 미국도 매기지 않고 중국도 히토리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는 방식인데요.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뭐 히토리를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네.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 비대칭적인, 그러니까 중국이 아쉬운 것보다 네. 미국이 아쉬운 게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과연 두 나라가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아요. 다만 현재의 모양, 그러니까 히토리와 관세에 대한 대결을 일단 봉합하고 네. 다음 미중 정상회담을 별도로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서로 간의 준비에서 논의하고 내부적 논의 끝에 미중 관계를 어떻게 가야 될 거냐. 네. 그러니까 경쟁과 협력, 대결과 어떤 그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경쟁과 하고 대결하는 게 한 축이라면, 협력하고 그 갈등 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게 또 한 축의 네. 그 두 나라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선을 어디로 만들 거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말씀은 지금 정상회담에서 무슨 최종 합의나 이런 거보다는 현 상황을 봉합하는 선에서 미국의 구겨진 체면을 어느 정도 펴주고, 중국은 미국의 최대 약점을 알기 때문에 뭐 겉으로는 조금 체면을 살려주는 척하면서 또 더 큰 실속을 챙기고, 뭐 이런 선에서 아마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무역 전쟁 과정에서 와, 히토류가 저렇게 치명적인 거였구나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이번 내일 회담에서 최종 결론이 아니더라도 또 추후 별도 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세계 양강의 어떤 그 회담 결과, 이건 세계 무역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겠죠, 아무래도. 예. 예. 뭐 미국으로서도 관세 전쟁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다 펼쳐놨는데, 네. 다른 데는 뭐 다 거의 다 이제 정리됐고, 또 비중으로 보더라도 이제 미중 관세 전쟁이 제일 중요한데, 네. 내일 만나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휴전을 위해서 그 전에 뭐 각 양국의 장관급들에서 실무적인 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은 다 됐고, 중국도 히토류 규제를 1년 정도 연기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고, 미국도 뭐 펜타닐 문제라든지 뭐 대두 수입 문제라든지 이런 그 미국 측 요구를 일정 부분 또 완화하고 해서 그 선에서 봉합하고, 네. 내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그 휴전 선언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그 남은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미중 정상이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종전을 네. 하게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그 그냥 당일치기로 왔다 가겠다고 했던 건데 그것도 결국은 그냥 미중 정상회담만 하고 가겠다는 예. 뜻이고 그 반면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은 이제 사흘이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여기서 모든 걸 다 끝내겠다고 했다면은 그 트럼프도 좀 길게 잡았겠죠.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잡았을 텐데 그런 축소된 회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 같고 저는 이제 시진핑 주석도 여기서 그 미국하고의 현안을 완전히 타결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봉합하고 저는 오히려 뭐 차기 의장국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 시 주석의 관심은 그보다도 다른 부분에 좀 많이 있겠다. 네. 뭐 그 다른 회원국들과 관계도 있지만은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와의 관계, 새 정부에 있어가 새 정부 계기로 해서 그 한중 관계를 네. 좀 변화시켜 보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일정을 좀 길게 잡은 거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관심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달 1일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시진핑 주석 11년 만에 이제 한국을 찾는 거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로선 한미 동맹을 위주로 해서 그걸 공고히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중국과 관계를 이제 관리하는 것도 또 함께 중요합니다. 자, 북중이 또 다시 가까워지고 북중로가 뭉치는 시점에 한국과 중국은 어떤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을까요, 홍익표 의원님? 좀 걱정스러워요. 저 네. 한중 정상회담이.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중국의 행태를 보면 미국에 대한 어떤 전략적 우위, 전략적 자신감이 생기면서 네. 도리어 미국 편에 섰던 그 나라들을 이렇게 뭐랄까 때린다 그럴까요? 예.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당장 우리 한화가 그 제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오션. 예, 하나오션이요. 그리고 뭐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까 우리가 모두에 들었던 얘기에도 그 잠수함, 핵잠수함 얘기를 하면서 그 중국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국도 방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귀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어쨌든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네. 그 우리의 입장을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한국 입장에서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그거를 네.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중국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와 관련돼서 한국이 그렇다고 어떤 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경고를 주는 게 일단 1차 경고가 하나 그 오션을 통해서 준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일단은 뭐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좀 반대되죠. 네. 반대된다 뭐냐면 굉장히 정중하고 한국 이재명 대통령을 예우하고 이런 게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도리어 미국보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막말로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진 않지만 타이완 뭐 이런 거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둥 뭐 그런 거를 속에 깔고 있잖아요, 중국은.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미국과 약간 군사적으로 자기네들과 대치되는 이런 부분도 약간 뭐 암시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돼요. 일단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재확인하겠죠. 네. 그 우리가 그 국교 정상화 할 때 한중 국교 정상할 때 원칙은 하나의 중국. 네. 그 원칙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높습니다. 예. 그건 뭐 사실상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 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럼 근데 뭐 우리도 근데 그 정도 선에서 대만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국교 정상화에 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네. 이 양안 지역에 그 중대만 관계의 평화적 그 질서가 유지되길 원한다. 이 정도로 봉합할 텐데요. 네. 결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중국은 강조하겠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네. 공급망 관련된 거예요. 예.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중국 시장을 지금 계속 가자니 그 미국의 그 공급망 재편에 따른 미국의 압박도 있고 네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압박을 가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중국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더 협력을 안 할 거면 네. 당장 히토류 압박을 한국에 했을 경우 한국은 재간이 없어요. 버튼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게 단순히 히토류에 대한 압박 카드가 중국이 미국에한테 쓰는 게 아니라 한국에게 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여당 민주당은 에이펙 기간 무정쟁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질의는 어떤 주제이든 자유롭게 하되 어떤 경우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삿대질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당 대변인단도 에이펙
무정쟁 주간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변인의 입과 논평에서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 지난번 뭐 정청래 대표도 무정쟁 기간 제안했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그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한 건데, 자, 지난번에 유엔 총회 때는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이런 분이 스틸러가 돼가지고 오히려 좀 가렸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야당에서는 이건 뭐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현안 또 가리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 홍익표 의원님. 뭐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더군다나 이번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에이펙 행사고요. 또 네. 그 한중 정상회담도 오래간만에 한국에 오는 거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가리는 그런 정치적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걸 희망하는 겁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뭐 지금 정청래 대표나 뭐 박수현 대변인 얘기는 뭐 상당한 진심이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네, 무정쟁 주간 제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혜진 의원님? 굉장히 다급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실천하면 됩니다. 당장 정청래 대표부터 이런 정쟁, 싸움판, 난장판, 소란판 이거 그 앞장서서 먼데러간 게 정청래 대표 본인이잖아요. 네. 본인이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또 의원들을 독려해가지고 싸우라 해가지고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본인들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상하게 원래 옛날 같으면은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데 민주당은 여당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야당을 계속 공격하고 지금은 더 세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해산시켜야 된다. 뭐 사법부 저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 시작점이 민주당이에요. 정청래 대표고. 그래서 본인들이 안 하면 네. 굉장히 조용해질 것 같아요. 자, 최민희 과방위원장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아요. 이게 좀 계속 가네요. 국정감사 기간 자녀 결혼, 국감에서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것. 그런데 최근에는 또 발언 중에 SNS 글 중에 노무현 정신 이거 갖고도 지금 좀 당장 곽상원 의원 같은 분도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은 지금 뭐 사퇴 주장하고 고발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면서 계속해서 피해 나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노무현 정신입니까? 아니면 강선우의 닭뼈를 치우라고 하고 변기 수리를 시켰던 그런 갑질적 강선우 정신입니까?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은 최민희 위원장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최민희 위원장은 즉각 과방위에서 사퇴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자, 이게 과방위에서 열리는 감사가 막 최민희 위원장 청문회 비슷하게 좀 보이는데, 자녀 SNS 보면 지난해 8월에 이미 결혼한 거, 이게 아마 혼인신고 아닌가 싶고요. 근데 한 해 지나서 국감 기간에 왜 국회에서 결혼식 했냐. 뭐 돌려주긴 했습니다. 피감 기관으로부터 축의금 받은 거. MBC 보도본부장 퇴장. 근데 최근에 이 발언이 또 더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허위 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한다고 했더니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의원이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니다. 야, 이 최민희 위원장이 약간 좀 꼬이는 모양새고,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또 통화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약간 뭐 본인의 거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홍익표 의원님? 글쎄요, 거기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우선 최민희 위원장하고 곽상원 의원 관계는 이제 2라운드죠. 지난번에 한번 1라운드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유튜버 관련돼 가지고 한번 1라운드가 있었고 이번에 예, 예. 2라운드고, 그다음에 그 최민희 의원 건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그 자녀 결혼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MBC 그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퇴장. 문제. 예, 이 두 예. 가지가 이제 다른 사안인데 이제 다 엮여가지고 지금 하는데, 네. 뭐 저는 뭐 그 최민희 의원이 사실은 그냥 처음에 한번 제가 그 세밀히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네. 이게 국감하고 겹칠 줄을 미처 그 당시에는 날 잡을 때 미처 생각을 못했다. 죄송하다 하고 보면 제가 하루 이틀 논란이 되고 끝났을 문제였는데, 예. 본인이 자꾸 뭔가를 더 사족을 붙이면서 논란이 더 이어지는,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맞고 끝날 일이 일주일 열흘 지금 연장되는 문제인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전화를 한 거는 MBC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비판 여론이 높아요. 특히 그 최민희 의원하고 같이 오랫동안 했던 민원연이나 언론기자협회 그 이런 기자협회, 쪽에서 예. 기자협회에서요. 언론 노조까지도. 언론 노조까지도 예. 다 지금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이거는 조금 그 위기 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 대표가 조금은 관리 모드에 들어간 것 아니냐. 뭐 당장 최민희 의원의 거치까지 문제는 아니지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저 대표 그러니까 지도부도 정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은 맞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약간 이제 꼬이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최민희 논란 조희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최민희 의원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인데 네. 매를 불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제 홍 의원님 말씀도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뭐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걸로 매듭이 될 텐데 해명을 하는데 해명 속에 그 사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은 허위 뭐 조작 정보 뭐 암세포란 얘기도 있고. 면역세포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암 지식까지 그 예.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양자역학에 이어서 예. 생체. 예. 그래서 어쨌든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걸 복잡하게 만들었다. 예, 해명하면 해명이 그 또 다른 또 의혹과 다른 논란 또 다른 비방거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네.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그 저기 불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뭐 당 지도부도 그런 부분을 이 통제가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 하는 그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보면은 이런 그림이 정치가 그냥 코미디처럼 보이는 거죠. 그 어쨌든 상임위원장 정도 되면 그 의회 리더잖아요. 예, 예. 리더의 그 행실 또 그 말, 표현, 언행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저 희화화되는 것 같아요. 정치가.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뭐 최민희 의원도 뭐 화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습니다. 뭐 증인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이 제일 이제 좀 화제 뭐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불발됐습니다. 민주당 5점만 출석. 국민의힘은 그럼 기관 보고 마치고 나면 1시간 앉아 있으라는 얘기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홍익표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왕 내보낼 것 같으면 제가 지난 한번 몇 번 말씀했던 것 같은데요. 운영위에서 그 부속실장의 그러니까 이 총무비서관에 한정해서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고 증인을 채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굳이 오전이라는 시간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리고 뭐 만약에 정 그렇다면 1라운드 돌 때까지 1라운드라는 거는 운영위에 있는 위원들이 한 바퀴 돌 때 질의응답이 그 정도 하고 그 회의가 한 번 돌면 그때 뭐 이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오전 오후 이렇게 얘기하면 오전에 아마 보통 그 업무 보고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의원들이 또 뭐 그게 많아요. 그 의사진행 발언이. 그러면 질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거는 조금 더 민주당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조희진 의원님.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는 우리 당에서 오히려 오전만 해도 좋으니까 일단은 출석시키자고 이야기한 적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있었나요? 그때는 이제 뭐 별다른 의혹이나 이런 게 없을 때인데 그걸 틀어막는 바람에 뭐지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이제 의혹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오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도 이거 다 질문 못할 정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이제 전국 관리를 참 못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김현지 앞에 서면 저렇게 평소에 그런 이 여유와 이 자신감, 패기, 관록이 다 사라지고 저렇게 헛발질을 하게 되는가. 굉장히 예민한 예민한 인물인 건 틀림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